네, 예상됐던 일이기는 합니다만 밤사이에 전 세계가 정말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가 44일 만에 사임을 했고요. 엔달러 환율은 150엔이 붕괴됐습니다. 여기에 위안화 가치도 폭락했는데 이에 따라서 해당 국가들에서 금융위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문제들 종합적으로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요새 매일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는 하지만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난밤이 상당히 길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길었으면 아침에 일어나셔서 주가를 보면 많이 떨어져야 되는데요. 주가 하락폭이 상당히 적었다. 그만큼 3분기 실적이 지금 관심이 되고 있는데요. 실적들이 의외로 좀 괜찮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그 위기설을 얘기하는 사람이 많죠. 미국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또 미국에 이렇게 아침에 뉴스들 이거 전해주는 거 보면 미국에 대해서 뭐 경기 침체, 각종 안 좋은 소식 나오지 않습니까? 예. 뭐 주가 하락폭도 많이 나오는데 그때에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당신네들 왜 이렇게 방송에서 그런 위기설을 지금 와서 얘기하느냐, 일전부터 얘기해야지 꼭 어려울 때 얘기하느냐 하는 반문했던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인상 깊었다. 오늘 시장의 모습은 재료로 보면 상당히 대형 악재인데 주가는 선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그 증시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구심점이 없다. 믿을 사람이 없다. 이런 쪽에 좀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어려울 때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최고 통수권자, 각국 중앙은행 총재, 국제규범 이런 쪽이 이제 구심점 역할을 하는데요. 지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 그 최고 통수권자들이 이렇게 순환 시대에 있죠. 그래서 특히 포퓰리즘 성향이 강한 최고 통수권자가 조기 사업 내지는 남의 압력에서 퇴진하는 이런 모습들이 속속 발견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것이 오스트리아, 그것이 핀란드, 이번에 영국 이런 쪽으로 해서 예.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은행도 어제도 이제 점검했습니다는 페드도 그렇고 BOJ도 그렇고 뭐 한국은행도 그렇게 될 거고 그래서 각국 중앙은행 총재들이 이렇게 어려울 때 이렇게 좀 버팀목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신뢰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 신흥국이 더 문제다. 실제로 문제인데요. 신흥국 문제는 거론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큰 경제 대국들이 지금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영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중국 것처럼 선진국이라든가 그 다음에 경제 대국이 상당 부분 더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라든가 경제에서 보면 상당히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미국이 모든 분야에서 보호주의 이기주의로 간다는 건 시청자 여러분께서 잘 아실 거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럴 때 규범이 이걸 좀 정리해 줘야 되는데요. WTO 규범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이 얘기 그렇게 많이 들으시지 못할 겁니다. IMF도 국제금융시장 책임 역할을 하는데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세계은행도 마찬가지고 해서 결과적으로 보면 뭐든지 이렇게 어려울 때 중심목 역할을 하다 보니까 해야 될 이런 것이 사실상 신뢰 문제든 예측의 실패든 이런 것 때문에 좀 어려우니까 조그만 위기설에도 상당히 증폭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똑같은 문제가 되죠. 어제는 뭐 레버랜드라든가 해서 각종 PF의 위기 발생 여부와 강치 증폭돼서 결과적으로 보면 금융 당국이 근거 없이 위기설을 놔두는 사람에 대해서는 또 기관에 대해서는 점검하겠다는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역시 중심선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위기설이 난무하고 이것이 시장이라든가 증시를 혼탁하게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시장은 역시 똑똑한 것 같습니다. 현명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미국의 주가가 선방했다는 것은 대형 악재에 비해서 사실 주가 하락폭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 그래서 선방했다 하는 표현이 나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주가 같은 경우는 뭐 0.3% 정도 이렇게 해서 1% 이내에서 이렇게 다 머물고 있죠. 이런 측면에서 선방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말이 씨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영국의 리즈 트러스 총리가 44일 만에 사임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영국 총리가 지금 60대가 넘어가고 있습니다는 44일 만에 조기 퇴임하는 것은 이렇게 사실 그 처음 있는 일이다 하는 것이 외신에서 44일 만에 퇴임 소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영국발 문제가 이제 제기됐을 때 영국의 정치 사상, 제가 1994년, 95년에 영국에서 이렇게 잠시 가 있을 때 이렇게 보면 책임지는 행동이 아주 민주주의의 꽃이다. 또 영국이 그게 신사의 나라다. 이런 쪽에 이제 오랫동안 전통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처음 이 얘기가 나왔을 때 트러스 총리가 조기 사임하겠다 하는 입장을 했는데요. 어떤 시청자분께서 너무 빠르지 않느냐 하는데 44일 만에 퇴임을 했습니다. 뭐 아시겠습니다는 문제 발달은 트러스노믹스라 해서 지금 영국이 대규모 그렇게 부채에 시달리고 있고 영란은행 같은 경우는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데 이 트러스 총리가 들어와서 대규모 감세, 대규모 재정 지출이다 보니까 두 가지. 하나는 국가 채무를 좀 증대시키지 않겠느냐. 두 번째는 영란은행과 엇박자 나지 않겠느냐. 해서 국제금융시장에서 신뢰가 떨어지면서 영국발 금융위기가 제기됐다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도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 차례 진단해 드렸기 때문에 아실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결국은 트러스노믹스로 보면 한 달 만에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트러스노믹스의 장본인인 트러스 총리는 결국 자충수에서 책임을 지는 행동으로 44일 만에 퇴임했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통 최고 통수권자가 이렇게 그만두면 금융시장이 상당히 혼란이 돼야 되는데요. 지금 제러미 헌터가 나오는 개혁안이 상당히 시장에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러미 헌터의 그 개혁안은 다른 게 없습니다. 이렇게 이전 조치로 돌려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러스노믹스가 나오기에 이전 조치가 되돌아간다 하는 이런 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란은행은 인플레 잡기 위해서 금리 쪽으로 가고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트러스 총리가 들어오기 전에 보리스 존슨이라든가 이런 분이 개혁에 대해서 개혁의 재정 계획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거든요. 그런 쪽으로 가져간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트러스 총리가 취임 2개월도 안 된 채 퇴임을 하다 보니까 영국에서는 영국발 금융위기가 다시 불거지고 있는데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금융위기 가능성은 사실은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국발 금융위기 우려가 나온 오리지널 씬, 네. 원천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원천은 트러스 총리에 있고 그다음에 트러스 총리의 첫 경제정책인 트러스노믹스에 있기 때문에 이게 철회된다. 네. 그리고 트러스 총리가 조기 퇴임한다 하는 것은 금융시장이 제자리에 돌아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영국발 금융위기 문제가 트러스노믹스에서 불거졌던 문제는 일단 잠재워진다. 예. 이것이 오늘 시장에 새벽에 끝난 뉴욕 시장에서 영국의 주가 어제가 되겠죠. 그리고 뉴욕 외환시장에서 파운드 가치가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무엇보다도 길드 텐트립 현상이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 되는데요. 문제는 영국발 금융위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되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지금은 이제 차기 총리가 누가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인데요. 차기 총리가 보수당에 나올 것이냐 하는 측면이 관건이거든요. 네. 그런 상태에선 보수당도 왕정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 브렉시트 이후에 보수당에 나왔던 총리들이 결국은 보리스 존슨의 행동과 마찬가지로 어려울 때 자기 사적 문제가 많이 돼서 신임을 많이 잃은 상태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볼 때 지금 제러미 헌트가 결국은 사실 트러스 이어서 사실상 그 영국의 총리가 되지 않겠냐 하는 측면인데요. 이 왕정 찰스 3세와의 아주 적대감이 많습니다. 개혁안을 들어갈 때 사실은 그 왕정에 대해서 이게 지출하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제러미 러셀 같은 경우는 반대 감정을 갖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러미 러셀이 차기 총리로 될 때 지금 여러 가지 대안이 없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제러미 러셀이 들어갈 때 결과적으로 보면 왕정과의 갈등 문제 이런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영국발 금융위기 문제는 제러미 트러스에 의해서 나왔던 그 영국발 금융위기 문제는 완화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아직까지 해소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스코틀랜드의 이렇게 분리독립 문제 그리고 영영발에서 호주라든가 네덜란드가 뉴질랜드 같은 이런 국가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이 문제는 남아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영국 쪽에서 제기되던 금융위기 설에 대해서 먼저 짚어봤고요. 이미 여러 차례 저희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그동안 이제 뉴욕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 150엔이 마침내 붕괴되지 않았습니까? 네, 마감 지수로 붕괴됐습니다. 네.
그래서 장중한때는 어제는 140.99 정도 하면서 엔달러 환율이 150엔 붕괴될 것이다. 뭐 일전 3개월 전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는. 그래서 일본 주식, 일본 엔화 하지 마세요. 시중은행들이 그 PB들이 추천하는 일본 주식, 일본 그 엔화 추천하지 마세요. 이번은 다릅니다. 그런 쪽도 말씀드렸는데요. 마감으로 오늘 정영국 PD께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는 150엔을 환율로 보면 돌파했고 엔화 가치로 보면 붕괴됐습니다. 그래서 32년 만이다는 걸 다 아시겠습니다. 어제도 이제 방송 이렇게 제목으로 150엔을 돌파하겠다, 그렇다 총리하겠다 하니까 이렇게 활약이 많으신 우리 홍 앵커께서도 너무 그 제목이 세지 않느냐 하는 쪽에 이제 개인적 견해를 했습니다는. 예. 사실은 오늘 마감을 했는데요.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는. 결과적으로 보면 엔화가 일본 사람 입장에서 어제 빌딩에 뿌린다 할 정도로 뭐 엔화 가치가 그렇게 떨어진 데선 일본 국민들은 일본의 엔화에 대해서 거기 표지판에 있잖아요. 그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림 보면 일본에 있어 보면 애국심을 상징하는 뭐 사실 그 볼 때 내가 그냥 이렇게 정의를 보여준다 할복 이런 것과 관련된 애국심을 주장하는 이 화폐 도안이 있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해 볼 때 일본 국민들이 그러한 애국심이 상당히 많아서 어려울 때 저축률이 상당히 증가하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네. 일본 국민들이 사실 빌딩에서 엔화를 뿌린다는 것은 그 뿌린 이상의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국민들이 치욕 이렇게 느낀다 하는 이런 측면인데요. 그런 것이 이렇게 사실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든지 시장 개입은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결과적으로 타이밍을 놓치니까 150엔 돌파해서 뒤늦게 굉장히 세게 직접 달러 매도 개입 직접 하고 있습니다는 백약이 무격이다. 타이밍을 잃으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고 시장을 안정시키는 이렇게 개입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효과가 적은 상태에서 일본 방 금융위기 문제가 지금 뭐 오늘 신문지상에서 이렇게 보면 일본의 엔달러 환율이 150엔 돌파해서 엔화 가치가 150엔 폭락하니까 아시아 외환위기가 일본발로 나온다 하는 쪽에 제목들을 이제 쭉쭉 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 문제를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엔화 가치가 폭락하면서 급부상하고 있는 일본발 금융위기설, 이 부분은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세요? 네, 오늘 신문지상에서 보면 사실 일본의 엔화 가치가 폭락에 따라서 일본의 금융위기, 일본발 금융위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제목들을 다 이렇게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금융위기가 어떤 금융위기냐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금융위기의 선입관적 측면에서 외환위기가 아니냐 하는 측면이고, 시스템상에서 나오는 시스템 위기냐, 리만 사태처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여야 될 것이 실물 경제 위기냐 하는 것으로 위기의 성격으로 나눠서 이렇게 경제신문이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오늘 뉘앙스를 보면 엔화 가치 추락이다 보니까 아시아 외환위기 하다 보니까 외환위기 가능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일본은 외환위기 가능성 전혀 없습니다. 일본은 외환이 세계에서 풍부한 국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본이 채권 채무를 볼 때 순채권국입니다. 네. 순채권국이기 때문에 딜레버리지 쪽에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국채 같은 안전자산의 세계 1위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려울 때 잘 판매되는, 유동성을 판매되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엔화 가치가 추락됐다 해서 일본의 외환위기 가능성을 이렇게 얘기하는 시각은 가능성이 무역 적자가 확대되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그 정도 충분히 버틴다 하는 측면에서 결과적으로 보면 외환위기 가능성 적다, 거의 없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최근에 우리나라의 내부적으로 보면 부동산 디폴트 관련해서 일본도 부동산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일본의 부동산 디폴트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일본은 부동산이 그렇게 이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엔화가 이렇게 약세가 되다 보니까 어떠냐, 미국의 달러 강세하는 입장에서는 일본의 부동산을 주술 수밖에 없는 위치가 됩니다. 일본이, 미국 같은 경우는 달러 네. 강세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본이 엔화 약세니까 달러 베이스에 일본의 부동산은 아주 싼 가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본의 자체적으로 보면 일본 국민들도 과거에 1990년대, 2000년대에 굉장히 부동산 가격 폭락의 부분에 의한 이번에 유동성이
자, 2012년서부터 아베노믹스 돈을 풀었기 때문에 돈이 많은 상태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엔화 가치가 추락되니까 달러 베이스의 일본의 자산 가격이 전부 이렇게 아주 최저가이기 때문에 의외로 트라리픽하는 저가 매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일본의 부동산 가격 보면 1990년대 많이 폭락했지 지금은 그렇게 폭락하는 수준이 아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지금 최근에 한국과의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 얘기 나오는 이런 일본판 부동산 위기설은 가능성이 적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문제는 이 부분입니다. 일본의 경기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이냐는 측면입니다. 네. 자, 아베노믹스는 원천적으로 잘못됐습니다. 엔저를 추진하다 보니까 일본 선진국 입장에서 내수장을 키워야 지금처럼 우크라이나 사태, 동아시아 문제, 중국 문제 이런 문제에서 사실은 일본의 내수장이 키워야 경제가 안정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아베노믹스 이 잘못된 정책 때문에 내수장이 엔저를 하나 보니까 수출 증대에서 경기 부양을 모색하다 보니까 내수장이 붕괴됐던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엔저에 따라서 사실상 수출 증대 효과는 없고 내수장은 붕괴돼 있다 보니까 앞으로 엔화를 이렇게 강세 국면으로 돌린다 하더라도 자, 수출을 증대할 것이냐, 내수는 붕괴돼 있으니까 이런 과정에서 실물 경제 부분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정책을 잘못한 부분에 대한 10년 부분에 대해서 일본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는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두 가지 실물 경제 문제는 잃어버린 30년 얘기가 다시 거론될 수 있을 보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뭐 이렇게 아베는 이렇게 죽었으니까 지금 아베노믹스의 마지막 버팀목으로는 그렇다 하루 효과의 교체 문제 이건 뭐 털어서의 퇴진과 함께 국제금융 시장에서는 이렇게 최대 관심사가 부각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되어 있습니다. 자, 일본에 대해서 정리 여기까지 해보겠고요. 중국의 경우에는 지금 공산당 대회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어제 위안화 가치가 폭락하는 정말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네, 중국은 관리변동 환율제입니다. 그래서 환율도 이렇게 중국의 의지를 많이 반영해서 고시하는 제도거든요. 네. 사실 공산당 대회에 우리가 18일에 있는 GDP 성장률도 발표를 연기하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위안화 가치가 홍콩 시장이 하지만 7.2원대로 이렇게 위안화 가치가 폭락하다 보니까 이게 어떠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위안화 가치가 7.2로 폭락했을 때가 어땠냐 하면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론 부동산 문제가 발생했었던 사실 2008년 이후에 최고치다 보니까 환율로 보면 최고치, 가치로 보면 최저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은 중국에서 그동안 우려되어 왔던 잠복되어 왔던 부동산발 위기 문제에서 위안화 가치가 폭락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중국발 디폴트 문제, 이 문제가 예론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외신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중국발 금융위기 문제는 바로 부동산발 위기다, 제2의 리먼 사태다 이렇게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도 있습니다. 제를 보면 이것이 굉장히 이렇게 공감대가 됐던 것은 지난번에 IMF 연차총회에서 중국에 대해서 스페셜 리포트에 보면 중국의 부동산 개발업체의 약 절반이 마진콜에 몰려있다, 디폴트에 몰려있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었고 실질적으로 보면 중국은 시카고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 시카고 공포 우리나라에서 지금 많이 얘기하는데요. 뭔지 아십니까? 예전에 많이 방송에서 네. 말씀해 주셨죠. 결국 이제 시카고가 네. 디트로이트가 항상 자동차에서 굉장히 번창했을 때 시카고가 배드타운으로 이렇게 아파트라든가 이게 많았었거든요. 근로자들의. 근데 디트로이트가 자동차가 무너지다 보니까 배드타운 지역이 사실은 빈집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빈집은 이렇게 전쟁할 때 가장 위험한 지역입니다. 재래식 전투에서 오면 도시 전투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모르니까. 아. 그러다 보니까 범죄인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빈집에 가서 각종 마약이라든가 해서 시카고를 붕괴시켰던 것이 시카고 공포입니다. 이게 네. 빈집 공포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중국에서 나오냐면 지금 미분양이 3천만 채입니다. 그리고 빈집이 1억 채가 넘는다고 이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위안화 가치가 포치선도 뚫고 2008년 서프라임 부동산과 관련된 미국의 금융위기 문제였던 이 문제 선에 이렇게 위안화 가치가 폭락하다 보니까 중국계의 잠재적인 부동산의 디폴트 문제와 함께 중국발 디폴트 위기설이 나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1년 전에는 헝다그룹의 디폴트 사태,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좀 얘기가 종종 나오는데 그럼 중국발 금융위기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네, 중국발 금융위기는 외환위기는 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외환위기에 풍족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외환위기는 가능성이 적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국 중국발 리먼 사태가 중국발 금융위기의 실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중국발에서 글로벌 금융위기로 갈 것이냐 하는 측면은 미국처럼 골드만삭스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해외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중국발 문제가 경제 대국이긴 하지만 리먼 사태처럼 글로벌 금융위기로 될 때는 두 가지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일단 레버리지 비율이 굉장히 커야 됩니다. 또 경제 통제력이 적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글로벌 정도에서 이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금융위기가 많이 이렇게 하면 다른 나라에 전가시킨다. 이게 안 된다. 과거에는 미국 같은 경우는 리먼 사태가 터졌고 서프라임 사태가 터질 때는 위기가 발생한 국가에서 주가라든가 이런 게 많이 떨어져야 되는데요. 다우존스 지수 40%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글로벌이 다른 국가에서 딜레버리지 가정해서 다른 국가에 전기시켰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코스피가 65%, 중국이 뭐냐 75%. 정작 위기가 발생한 국가는 40%뿐이 안 떨어졌습니다. 근데 중국은 뭐냐 위기가 발생하면 내부적으로 그걸 안을 수밖에 없다. 다른 나라 전가시킬 수 없다. 글로벌 정도가 적고 레버리지 비율이 적기 때문에 전가시킨다. 그러면 중국발 금융위기 문제가 만약에 터졌을 때는 중국이 위기에 따른 비용 부담을 안는다. 그러면 중국 경제가 안 좋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올해 그 중국 경제 이렇게 보면 부동산 문제가 중국의 GDP의 30% 정도를 기여하는데요. 이걸 전가시키지 않고 안는다면 중국의 성장률이 아주 안 좋은 거다. 그래서 올해도 중국의 성장률이 3% 내외인데 내년에도 중국이 베이스 이펙트를 생각하면 4% 정도 하더라도 이것이 그렇게 목표 성장률이 미당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느낄 정도로 중국이 개선되지 못했다고 이렇게 진단이 되는 것도 바로 그런 측면이다. 아무튼 중국은 부동산 문제가 되면 안 와야 된다. 중국이 안 와야 된다. 그래서 통제력이 있기 때문에 위기로 전가되진 않는다.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위기에 따른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 안 와야 되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어려운 상황으로 되는 거다. 성장률이 낮아진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위기설의 실체를 쭉 알아본 영국과 일본, 중국의 경우에는 모두 우리 경제와 깊은 연관이 있는데요. 국내 상황은 어떻을까요? 네, 영국, 이렇게 일본, 또 중국 전부 우리나라와 깊은 연관이 있죠. 전통적으로 동맹국이면서 지금 경제 비중이 가장 높은 이런 국가들인데요. 여기서 위기설이 되니까 오늘 위기설에 대해서 실체를 다 알아보시니까 좀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마음이 좀 이렇게 누그러진 측면이 있을 겁니다. 예. 어제 이렇게 보면 뭐 레고랜드라든가 레고랜드 맞죠? 맞습니다. 레고랜드가 부동산 PF 문제라든가 해서 근거 없이 그냥 많이 위기설이 되는데요. 어제 우리 코스피 지수가 한 19% 떨어졌죠? 네. 그런 위기설이 횡행하는 것보다는 우리 증시가 좀 비교적 잘 버텼습니다. 최근에 보면 여러 가지 이런 대내적인 위기설 편성과 함께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뭐 더 큰 위기에 닥친다. 위기가 아직 남아있다. 이런 쪽의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코스피 19% 떨어졌는데요. 그렇게 어제 각종 설에 비해서는 좀 비교적 괜찮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막을 같이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2의 위기, 그다음에 증시 붕괴설, 뭐 또 이 각종 PF 할까 부동산 붕괴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전에도 말씀드린 나라 밖에서는 액면거들 다 받아들일 수는 없겠습니다는 나라 밖에서는 우리가 그것이 WGBI라든가 3대 평가사라든가 그다음에 모건 스탠리라든가 그리고 IMF라든가 이런 기관에서 비교적 긍정적 내지는 낙관적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꼭 좀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위기설을 이렇게 각종 기계 증시 붕괴설을 하면 꼭 대안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개인적 견해라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설은 사실상 일반 아마추어들도 위기설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위기설이 나오면 책임 있는 겁니다. 대안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증시라든가 경제는 심리적 요인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심리적 효과가 크기 때문에 굉장히 오피니언한 사람들이 대안 없이 위기설을 하면 자 그동안 우리 경제 1960년서부터 우리 선조서부터 얼만큼 이렇게 노력의 성과입니까? 그 위기설에 의해 가지고 이게 무너지면 우리 국민들이 선조로부터 이뤘던 우리 경제 성과가 무너지고 우리 후손들이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책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책 당국에서도 보여주기 시기에 이렇게 위기 대책 회의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위기 대책이 뭐냐?
대통령이 주재해서 공개적으로 하겠다. 위기의 효과는 스트레스, 스토리티 이펙트가 굉장히 큰 요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말이니까 이 얘기를 할게요. 네. 전 앵커 때 사랑한다, 사랑한다 매일 이렇게 해서 하면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면 사실상 마지막에 진일이 얘기할 때는 내가 사랑한다 하는 얘기에 대해서 전 앵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 위기는 심리 효과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조용히 다가와서 귓전에 대고 내가 사랑한다 해야지 감복을 주는 겁니다. 위기 대책 보면 스트레스, 스토리티 이펙트가 있다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여주시기에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위기 대책했던 것은 그렇게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 주의 국제 경제 분석 시간 마무리 여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